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다주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추악하게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피를 나눈 가족이 가장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제게 가정이란 따뜻한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내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눈을 번뜩이는 맹수들의 우리와 같았죠.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게 된 것은 내 나이 36. 평생을 자식이라는 무거운 명예를 지고 살아온 친정엄마의 정신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한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지독하게 아끼며 살았습니다. 군인이셨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나라에서 나오는 쥐꼬리만한 유족연금과 온갖 식당일을 전전하며 벌어온 돈으로 저와 제 큰오빠, 두 남매를 키워내셨죠. 돈 10,000원짜리 한 장에도 손을 벌벌 떨며 당신 입에는 상한 음식을 밀어 넣으면서도 자식들 등록금 낼 날짜만 되면 어디선가 빳빳한 지폐를 꺼내놓던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뼈를 갈아 넣은 대가로 큰오빠는 서울에 있는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 과장 자리를 꿰찼고, 저는 고작 지방에서 조그만 돈가스 장사를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 삼겹살 한 점보다 서울에 계신 장손의 메일 한 통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습니다. 저는 그 차별이 서럽고 억울하면서도 홀로 늙어가는 엄마가 안쓰러워 이틀이 멀다 하고 엄마가 사는 변두리의 낡은 구옥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날라다 드리고 무릎이 쑤시다는 엄마를 업고 동네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든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닌다는 큰오빠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고는 새언니와 함께 지방이라 공기가 텁텁하다느니, 집이 낡아 보일러 냄새가 난다느니, 상전 노릇만 해대다가 올라가기 일쑤였죠. 균열은 아주 미미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엄마의 기억이 듬성듬성 구멍난 시루떡처럼 변해갔습니다. 방금 밥을 먹고도 미정아, 왜 밥 안 주냐? 라며 부엌을 헤맸고, 어떤 날은 저보고 언니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배시시 웃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동네 큰 병원에 모시고 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말기. 의사는 제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24시간 밀착 수발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거라고요. 하루에 14시간씩 돈가스 기름내를 맡아가며 장사를 하던 제게 엄마의 치매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삶을 짓눌렀습니다. 낮에는 요양보호사를 쓰고 밤에는 제가 장사를 마치고 엄마 집으로 출퇴근하며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 속에서도 버텼습니다. 단 한 번도 서울에 있는 오빠에게 징징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기대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 한 통 없던 오빠 부부가 어느 날 주말 예고도 없이 고급 외제차를 끌고 엄마의 낡은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을 새 언니가 그날따라 손에 번듯한 백화점 과일 바구니를 들고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사근사근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눈길 한번 제대로 안 주던 여자였습니다. 오빠 역시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세상 자상한 장손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서울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평생 효도할 테니 엄마 정신이 더 흐려지기 전에 이 구옥 아파트를 오빠 앞으로 미리 증여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새언니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치매에 걸린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남겨둔 유일한 자산인 2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엄마는 그저 우리 아들이 나를 모셔간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고, 오빠 부부는 그 주말이 지나기 전에
번개처럼 법무사를 대동해 엄마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챙겨갔습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엄마를 서울 좋은 환경에서 모시겠다는 오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만에 엄마의 아파트 소유권은 큰오빠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이전되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넘어가고 정확히 보름 뒤 오빠는 엄마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오빠는 제게 호기롭게 말했죠. 엄마 걱정은 일절 말고 넌 네 장사나 열심히 해라. 그것이 제가 들은 오빠의 마지막 인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는 장사를 하면서도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툭툭 끊었고 새언니는 아예 제 전화를 차단했는지 신호음만 가다가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시어머니 수발이 힘들다 한들 전화를 이토록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이 터진 것은 그해 초겨울 장사 준비로 한창 돼지고기를 두드리고 있던 오전 11시 무렵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보람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목소리는 지극히 덤덤했습니다. 한 달 전에 김종석 씨라는 분이 어르신을 입원시켰는데 첫 달 간병비와 시설 이용료 180만 원이 지금 보름째 체납된 상태라 보호자분께 수십 번 전화를 드려도 결번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결제되지 않으면 규정상 강제 퇴원 조치가 되어 구청 보호시설로 인계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함께였습니다.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오빠와 새언니, 그 인간들이 엄마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자마자 엄마를 경기도의 요양원에 짐짝처럼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달달이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다니요. 저는 그 길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요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는 덤불이 우거진 시골길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보기만 해도 음산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요양원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낡고 때 묻은 환자복을 입은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빠져 피골이 상접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죠. 제가 다가가 엄마의 손을 잡자 엄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무서운 듯 몸을 부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종석아, 우리 아들 언제 와?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치매의 안개 속에서도 그저 자신을 버린 장손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엄마를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지다 못해 시커먼 잿더미가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목숨보다 아끼고 집까지 바쳤던 장남의 실체가 이토록 추악한 배신이었다니요. 저는 당장 요양원 카운터로 가 제 개인 카드를 내미며 체납된 1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요양원에 나오는 길 제 손은 분노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냉혹하고 이성적인 결심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나 장손 같은 알량한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은 오직 하나. 엄마의 인생을 짓밟고 그 피 같은 자산을 가로챈 그들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서늘한 확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뀐 오빠의 회사 직통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오빠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말을 박아 넣었습니다. 오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래? 엄마 집 뺏자마자 요양원에 버려두고 연락을 끊어? 내가 오빠랑 그 옆였네. 반드시 법대로 끝장낼 테니까 딱 기다려.
오빠는 잠시 당황한 듯 숨을 들이키더니 어차피 치매라 전문시설에 모신 거라며 장남이 집 좀 물려받은 게 뭐가 잘못됐냐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물은 이미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그 대답은 오히려 제게 완벽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나 가족의 정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제가 사는 소도시로 향하며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날아오른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는 그날까지 제 싸움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저는 더 이상 돈가스를 튀기는 장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엄마의 아파트가 그들의 손으로 넘어간 순간부터 저는 제 일상의 모든 시간을 오빠 부부의 숨통을 조이는 자료를 모으는 데 할애했습니다. 낮에는 튀김기를 잡고 기름 냄새에 절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저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그들이 남긴 파편화된 흔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그들이 밟고 지나간 길 위에는 언제나 더러운 탐욕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합법적 권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그들이 증여를 받은 시점은 엄마의 판단력이 온전치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법원을 찾아가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구청과 법원을 수십 번 오가며 저는 매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라. 엄마의 진단서를 보완하라. 법무사의 공증이 필요하다. 그 수많은 관료주의의 벽들은 제 혈압을 높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절차 하나하나가 그들이 범한 범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과거 진료 기록과 병원 차트를 샅샅이 뒤져 그들이 증여를 강행했던 시점에 엄마가 이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추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대리인 자격을 갖추기 위해 피마르는 심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았고 마침내 은행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제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입출금 내역이 워낙 방대해서 출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프린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뽑아내는 그 종이 뭉치들. 그것은 엄마의 피와 땀이었고 지난 세월 오빠를 위해 쏟아부었던 엄마 인생의 전체였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 종이들을 펼쳐놓고 빨간 펜을 들어 그들의 횡령 행각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장은 그저 평범한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한 달에 병원비로 지출한 돈은 고작 3만 원인데 오빠 아내인 새언니의 명의로 결제된 내역은 수백만 원 단위로 찍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청담동의 백화점 명품관, 그리고 아이들의 고액 과외비까지. 그들은 엄마의 계좌를 자신들의 비자금 통장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들이 엄마의 노령연금 계좌에서 30만 원씩 꼬박꼬박 인출해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겨우 30만 원. 그 돈이 없으면 엄마는 약값도 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단돈 30만 원마저 자신들의 외제차 주유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든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를 입력할 때마다 저는 엄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며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누린 사치는 곧 엄마의 빈곤이었고 그들이 입은 명품은 엄마의 낡은 환자복과 비례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빠의 명의로 엄마의 아파트를 담보 잡아 대출을 받았던 1억 5천만 원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대출 실행 당일 그 돈은 오빠의 개인 계좌를 거쳐 곧바로 사채업자의 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집을 담보로 빚을 돌려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대기업 과장의 삶이 실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 위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니.
저는 그들이 왜 그토록 서둘러 엄마의 집을 팔아치우려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빚 독촉이 목까지 차오르자 이제 엄마의 집마저 먹어치워 마지막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그들의 파멸을 지켜보는 것이었으니까요. 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뻔뻔하게 짝이 없는 그들의 일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 낮에는 대기업 과장 명찰을 달고 동료들과 웃으며 점심을 먹고 있었고, 저녁에는 강남의 룸사롱 앞에서 법인카드를 긁으며 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엄마를 요양원에 버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자신의 친정엄마와 함께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의 명품 가방을 고르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죠. 그 사진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처럼. 그 사진을 보는 동안 제 몸 안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인화해 제 방 벽면을 가득 채워 붙였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들이 엄마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부동산은 오빠의 직장 근처인 강남의 한 고급 중개업소였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그들이 올린 매물 정보와 거래 이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매수 대기자가 붙어 있었고, 이번 주말에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개업소의 가짜 매수인으로 전화를 걸어 그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집을 처분하려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는 오빠가 아주 다급해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좋으니 빨리 잔금을 치러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 돈의 맛을 가장 짙게 느끼게 해준 뒤 가장 잔인하게 뺏어버리겠다고. 저는 엄마의 인감도장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른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집 명의는 이미 오빠 명의로 넘어갔지만 그 집을 팔기 위해서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엄마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들이 군데군데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가 위조했던 서류들의 맹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해 증여를 강행했지만 증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인장이 위조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엄마는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만 거치면 100%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제 모든 준비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자료를 훑어보더니 입을 쩍 벌렸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소송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즉각적인 형사고소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특히 치매 환자의 판단력을 악용해 재산을 가로챈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에 해당됩니다. 승사는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확답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저를 돈도 안 되는 지방 장사치라고 무시하던 그 눈빛, 가문의 수치라며 저를 따돌리던 그 오만한 태도, 이제 그가 쌓아올린 가짜성이 제 손에 의해 한번 무너져 내릴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철저히 그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중도금이 입금되고 그들이 빚을 갚고 새로운 도피처를 찾으려 하는 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엎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빳빳한 수표가 아니라 자신들을 목을 죄어올 올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오빠는 여전히 엄마의 안부를 묻는 제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조급하게 집을 팔려 하는지.
저는 엄마의 요양원비를 매달 빠짐없이 결제하며 그 요양원 원장에게도 오빠 부부가 연락이 오면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을 법정에 제출할 증거로 고스란히 남겨두기 위해서죠. 저는 제 가게의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이 가게의 수익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게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변호사 선임비와 엄마를 위한 최고의 요양시설을 결제할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잃은 슬픔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차가운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을 무너뜨릴 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버릴 때 그들은 엄마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마지막 가족에까지 함께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감옥과 세상 사람들의 멸시뿐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번 주말에 진행할 계약 현장, 저는 그곳을 제 사냥터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큰 희망을 품고 가장 많은 돈을 쥐게 할 그 순간, 저는 가장 낮은 자세로 다가가 그들의 가장 높은 곳을 치명타로 타격할 것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빚어낼 그 비극적인 파멸의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제 통장에 쌓여가는 돈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은 곧 그들의 몰락을 사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덫을 다져가던 중 마침내 그들의 입에서 직접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낼 거대한 기회가 폭탄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한 통의 전화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엄마를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에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번호까지 바꿨다던 큰오빠가 제게 다시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음습한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고 혹시라도 제가 뒷조사를 하고 다닐까봐 싹부터 잘라버리려는 아주 악랄하고 현실적인 가스라이팅의 연장이었죠. 휴대폰 액정에 뜬 오빠의 직통번호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은 분노로 날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울날 얼어붙은 강판처럼 고요하고 차갑게 가라앉았죠. 저는 사냥꾼이 젖을 놓을 때의 심정으로 깊은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돈가스나 튀기는 동생은 법이나 행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테니 장남이라는 거대한 건의 아래 납작 엎드려 조용히 있으라는 식의 강압적인 으름장이었습니다. 이미 엄마의 아파트는 자신들의 명의로 완벽하게 증여 처리가 끝났으니 나중에 딴 마음을 품고 유산소송 같은 걸 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 들려오는 새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서울에서 아이들 대치동 학원비를 대고 대기업 과장 체면에 맞는 외제차를 유지하느라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동생이라는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하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군요. 장손 집안이 번듯하게 잘 살아야 나중에 친정 가문이 대접받는 것이고 치매에 걸린 엄마 역시 저승에서 기뻐하실 거라는 기이한 논리였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합리화하는 가짜 효도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목소리들을 묵묵히 들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더 깊이 파멸의 늪으로 걸어 들어오도록 판을 깔아주어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분노를 철저히 은폐한 채 목소리에 힘을 빼고 세상에서 가장 유약하고 억울해하는 시골 여동생의 목소리를 가장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제 서재 책상 밑에 숨겨둔 고음질 녹음 장치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울먹이는 듯한 호흡을 섞어가며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스스로 시인하도록 조심스럽게 신문을 던졌습니다.
장남이라는 완장을 찬 인간의 오만함과 무지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가장 날카로운 삽이 되어주는 법이니까요. 제가 엄마가 평생 모은 쌈짓돈과 주택청약 통장까지 전부 가정한 것을 언급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오빠는 제 무식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들이 저지른 횡령과 사문서 위조의 전말을 스스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이랑 아파트 엄마 정신 살아있을 때 내가 서류 다 만들어서 도장 찍은 거야. 법원에서는 무조건 장난 편이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수화기 너머로 당당하고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자백의 문장들. 오빠는 치매에 걸려 사리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엄마의 가녀린 손가락을 쥐고 강제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을 자신들의 사채빚을 갚고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유용했다는 실체를 너무나 당당하게 시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여 녹음기를 확인하며 가슴속으로 차분하게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래, 더 떠들어라. 더 당당하게 네 죄를 읊어라. 네가 뱉어내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네 손목에 채워질 수갑의 열쇠가 될 테니까. 그들이 안심하고 엄마의 유일한 자산인 9억 아파트를 타인에게 완전히 매도하여 최종 잔금까지 손에 쥐는 그 순간 법적으로도 빼도 박도 못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의 죄목이 완벽하게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빠 부부가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타임라인을 알아내기 위해 그들이 거래하는 강남의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인근하며 며칠간 잠행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 부동산의 VIP 상담실에서 매수인을 만나 2억 원의 잔금을 전액 수표와 현찰로 넘겨받고 등기 이전 서류를 교부하기로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돈으로 목을 죄어오던 사채업자들의 선 이자를 끄고 남은 돈으로 강남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 계약금으로 밀어넣을 단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파놓은 무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저는 수집한 모든 녹취 파일과 오빠 부부의 금융거래 추적 내역서, 그리고 국가수 소견서에 준하는 필적 감정 문서를 들고 법조타운의 전문 변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에 찍힌 오빠의 자백을 회람하더니 지독할 정도로 완벽한 형사고소 조건이 성립된다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물론이고 치매 환자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극도로 무거워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확답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 그들이 탐욕스러운 손가락으로 매매계약서의 최종 도장을 찍는 바로 그 순간이 저들이 쌓아올린 가짜성을 일거에 폭파시킬 디데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두르고 다녔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번쩍이는 외제차의 실체가 결국은 자신들이 파멸을 앞당기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그 모든 기만과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지 저는 이번 주말 그들의 가장 화려한 자축의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화선은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폭발의 순간은 저들이 가장 방심한 그 장소에서 장엄하게 터질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최고급 부동산 중개법인의 VIP 접견실 안은 기묘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짙은 원목과 통유리로 둘러싸인 그 호화로운 공간 가운데에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 테이블 위에는 엄마의 일생이 서린 9억 아파트를 타인에게 통째로 넘겨버릴 빳빳한 매매계약서와 언뜻 보아도 눈이 멀 것 같은 2억 원의 현금이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오빠와 새언니가 마치 세상의 권력을 쥔 승자처럼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서 드디어 해방될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 돈을 발판 삼아 자신들이 꿈꾸던 강남의 번듯한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다는 탐욕스러운 단꿈이 그들의 얼굴에 추악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건넨 만년필을 받아든 오빠의 손가락이 매매계약서의 최종 날인 쪽을 향해 도장을 꾹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심이 극치에 달해 있던 그 공간의 두꺼운 원목문이 어떠한 예고도 없이 거칠게 박차고 열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접견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가로 쏠렸고 오빠 부부의 눈동자는 이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지들의 계산대로라면 지방 소도시 구석에서 돈가스 기름내나 풍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할 여동생인 저였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거대한 성벽처럼 버티고선 민사 형사 전문 변호단과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성년 후견인 임시지정 결정문을 손에 든 법원 집행관들이 서슬퍼런 눈빛으로 저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본능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억 단위 현금 뭉치를 양손으로 다급하게 가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분노보다 공포가 앞선 거친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이미 그 목소리의 끝은 비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역시 엄마 돈으로 샀던 그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슴팍에 꼭 움켜쥔 채 핏기가 싹 가신 사색의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혼비백산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눈을 굴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도 동요도 한 줄기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테이블 정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구절절한 눈물의 하소연도 저급한 비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두껍고 무거운 가죽 서류철을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경악하고 있던 매수인의 눈앞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류철의 걸쇠가 풀리며 그동안 제가 밤을 새워가며 수집했던 저들의 죄악의 파편들이 대리석 테이블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지독하리만큼 아픈 엄마의 흔적들이자 저들의 파멸로 이끌 완벽할 무기들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준하는 서류 위조 필적감정서 원본, 엄마가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이미 중증 치매여서 의사소통과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불가능했다는 대학병원의 정밀 진단서, 그리고 오빠 부부가 엄마의 노령연금 계좌와 쌈짓돈을 통째로 갈취해 자신들의 외제차 할부금과 강남백화점 명품 대금으로 사용한 수십 장의 금융거래 추적 내역서가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화려한 VIP 접견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 10도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동결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의 종착역이자 당신들의 무덤이 될 사냥터야. 똑똑히 눈 뜨고 지켜봐. 저는 감정을 일절 배제한 채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일삼던 저들의 목소리를 비웃듯 나직하고 서늘한 어조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오빠가 소유권을 강제로 빼앗아가기 위해 엄마의 유약한 손가락을 쥐고 억지로 찍었던 인감증명 위임장이 명백한 가짜라는 법적 실태가 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접견실 사방에 선언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무력함을 악용해 사적 재산을 편취하고 매각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사죄에 해당하며 빼도 박도 못하는 형사 구속 사유라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매수인은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경악에 찬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현금을 거칠게 거두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신에게 불똥이라도 튈까 두려워 고개를 숙인 채 서류들을 챙기며 저들의 시선을 피하기 바빴죠. 오빠 부부는 자신들이 쥐고 흔들던 장남의 권위라는 것이 실상 자신들의 목을 옥죄어 사형대로 끌고 갈 가느다란 올가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새언니는 그 뻔뻔한 낯짝으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신용을 하며 아가씨가 뭘 잘못한 거다,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마지막까지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려 들었습니다. 가족? 한 달에 180만 원이 아까워서 치매 걸린 엄마를 시골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까지 끊은 인간들이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가족을 올려? 당신들이 엄마 피 빨아 누린 그 잘난 사치 이제 감옥 안 창살에서 독하게 갚아줄게. 제 서늘한 확언이 접견실을 울림과 동시에 제 신호에 맞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제범죄 수사과 형사들과 사법기관 관계자들이 접견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빠가 사채를 끄기 위해 그토록 갈망했던 아파트 매매 대금은 법원의 실소유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묶여버렸고 가짜 증여로 성립되었던 매매 계약 역시 원천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중심인 양 거드름을 피우며 저를 무시하던 강남의 고급 부동산 접견실은 순식간에 저들의 기만과 재상이 세상천지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가장 참혹한 공개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도피 자금을 마련해 화려하게 부활하려 했던 저들의 단꿈은 그렇게 가장 완벽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오빠와 새언니를 차갑게 내려보며 대리석 테이블 위의 서류철들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가혹한 멸시와 평생을 비참하게 갇혀 지내야 할 차디찬 철창뿐이었습니다. 사냥은 끝났고 제 복수의 폭탄은 저들이 가장 방심한 장소에서 가장 장엄하게 터져나갔습니다.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수갑이 채워져 나가던 오빠와 새언니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인데 너무 독한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종석이라는 인간은 엄마의 살점을 파먹고 자란 기생충일 뿐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감상적인 동정이나 교훈적인 훈계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죠. 저는 철저히 법의 준엄함과 저들의 추악한 이기심이 만들어낸 완벽한 자멸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오빠 부부의 삶은 도미노가 무너지듯 가장 밑바닥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쌓아올린 가짜 상류층의 성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오빠는 대기업에서 즉각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문의 자랑이라며 엄마가 그토록 동네방네 장송기를 살려주었던 그 대기업의 사원증은 저들의 범죄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던 날 쓰레기통에 처박혔죠. 직장을 잃자마자 그동안 과장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끌었었던 1금융권 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었고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던 외제차 할부금은 독촉장으로 변해 집 앞을 메웠습니다. 진짜 파멸은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아파트를 금매로 넘겨 잔금을 받아 사채 선이자를 끌려 했던 저들의 계획이 제 기습으로 완벽하게 파탄나자 목숨보다 돈이 먼저였던 사채업자들이 오빠와 새언니가 살던 서울의 전셋집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류 딱지가 그 잘난 거실의 대형 TV와 새언니가 목숨처럼 아끼던 명품 가방들 위에 사정없이 붙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끈질긴 협박과 독촉에 시달리던 새언니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된 오빠를 찾아가 면회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뺨을 치듯 악을 쓰며 싸웠다고 합니다. 당신이 장남이라며 당신 엄마 재산 하나 제대로 못 빼돌려서 나를 이사단으로 만들어? 네가 명품 처바르고 대치동 학원비로 돈 안 썼으면 내가 이 집까지 안 했어, 이 독한 년아. 구치소 면회실에서 서로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던 그 인간들의 대화는 고스란히 교도관들의 기록으로 남겨져 제 변호사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돈으로 묶여있던 저들의 얄팍한 부부 결속은 돈줄이 마르자마자 서로의 살점을 뜯어발기는 가장 잔인한 적대관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새언니는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지들끼리 횡령금을 누가 더 많이 썼네 만회하며 법정에서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가짜 효도로 장손 대접을 받으려던 인간들이 결국 서로 고발하는 가장 비참한 사기꾼 부부로 세상에 박제된 것이죠. 최종 재판이 열리던 날 오빠는 법정 구속 상태로 수의를 입은 채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는 치매 환자이자 친모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주거지를 위조 서류로 편취하고 요양원에 방치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오빠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새언니 역시 공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걸어 나오는 제 앞으로 새언니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오빠 전과자 되면 우리 애들 인생은 어떡해. 어머님 아파트도 다 돌려줬잖아. 눈물 콧물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저는 가만히 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무표정으로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자식들 인생 망가지는 건 무섭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엄마 인생 짓밟을 땐 안 무서웠어? 당신들이 지은 죄 남은 인생 동안 감옥에서 그리고 길바닥에서 뼈저리게 느껴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 청사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새언니의 절규와 악에 바친 저주가 들러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오빠 부부에게 넘어갔던 엄마의 구옥 아파트 소유권은 완벽하게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들이 훔쳐갔던 엄마의 연금 계좌이자 쌈짓돈 역시 법원의 명령으로 전액 환수 조치되었죠. 저는 환수된 돈과 제 가게에서 부지런히 벌어들인 돈을 합쳐 엄마를 경기도의 그 음산한 요양병원에서 당장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소도시 인근에 위치한 통유리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고 잔디밭이 넓게 펼쳐진 최고급 전문 실버케어 시설로 엄마를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밤마다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는 이제 치매의 안개가 더 깊어져 저를 완전히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그저 저를 보면 착한 아줌마 왔네 하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실 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탐욕스러운 장손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평생 일구어낸 정당한 자산의 보호 아래 가장 존엄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저들을 향한 복수의 대서사시는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혈육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단칼에 잘라내고 나니 제 가게의 돈가스는 날이 갈수록 더 바삭하게 튀겨지고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예전 사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내 삶과 부모의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철저하게 쳐내십시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악마들에게 잡일한 사치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홀가분해진 장부와 엄마의 평온한 미소를 등에 업고 제 딸 아이와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씩씩하게 독자적인 인생을 걸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썩은 은혜가 아닌 차갑고 명징한 정의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미정 씨가 잘한 것 같다. 그래도 너무 독한 건 아닐까?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